저는 정우, 올해 37입니다. 중소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고 결혼한 지는 4년이 되어 갑니다. 아내 지연과는 연애 3년, 결혼 생활 4년을 합치면 벌써 7년을 함께했네요. 함께한 시간이 긴 만큼 서로의 성격도 습관도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날 아내가 건넨 작은 임신 테스트기 하나에 제 세상이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뒤흔들렸습니다. 테스트기에는 선명한 두 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내밀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었습니다. 우리 됐나 봐. 그 순간 저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속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눈앞에서 흔들리는 두 줄의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거든요. 3년 전쯤 생식기 쪽에 작은 문제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정관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아이 계획이 없던 것도 아니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의사의 권유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도 여러 번 검사를 받았고 의사 역시 말했습니다. 자연 임신은 사실상 어렵다고요. 이 사실을 지연에게 알리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말해야 했지만 그때마다 마음이 약해졌고 결국 타이밍을 놓쳐버렸죠. 괜히 그 이야기를 꺼냈다가 상처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말하자고 다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언젠가가 이렇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는 기뻐하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떨리는 손길과 눈가에 맺힌 눈물. 그리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안았습니다. 저도 함께 기뻐하는 척하면서요. 정말 축하할 일이야. 고마워 지연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속으로 또 다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 거죠? 아내 지연이 임신했다고 말한 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그녀를 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뻐해야 마땅한 순간인데도 제 가슴은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아니, 진짜 가능한 일이긴 한 걸까? 저는 정관 수술을 받은 뒤에도 혹시 모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몇 차례 정밀 검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말을 들었죠. 정우 씨, 현재 상태로는 자연 임신은 어렵습니다. 수정 가능한 정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 진단은 의학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분명한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지연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부족했던 탓도 있었고 언젠가 좋은 시기가 오면 말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이대로 아이 없이 살아가도 괜찮겠다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 살면 된다고 제 자신을 설득하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이라는 소식이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머릿속은 하얘졌고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표정을 짓든 저는 거짓된 미소를 짓고 정말 축하할 일이야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기뻐하던 모습, 눈물까지 흘리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 도저히 그 자리를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떠오른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 그 의심은 저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한편으론 가슴속 어딘가를 파고드는 날카로운 바늘처럼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니길 바랐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죠. 제가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핸드폰을 들고 또다시 정관수술 관련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재수술 이후 자연 임신에 성공한 사례는 없는지, 세상 어딘가에 희망이란 게 존재하는지 미친 사람처럼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말은 같았습니다.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어디서 온 걸까요? 그리고 저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고 며칠이 지났지만 제 마음속 불안감은 오히려 더욱 짙어졌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 회사에서도 곧 아빠가 된다 며 축하를 받았고 지연과는 병원 진료 날짜를 조율하며 웃는 얼굴로 대화했지만 저의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지연의 작은 말투 하나, 시선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 건 오늘은 회사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거야. 예전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게 들었을 말인데 저는 괜히 혼잣말처럼 되묻곤 했습니다. 이 시기에 술도 못 마시는데 무슨 회식이지? 하루 이틀 지나며 그녀의 행동에는 낯선 느낌이 하나씩 묻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날이 많아졌고 집에 돌아올 땐 휴대폰을 손에서 거의 놓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제 옆에서 핸드폰을 자유롭게 쓰던 그녀가 어느 순간부터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가는 걸 보고 저는 처음으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임신이라는 큰 변화 앞에서 사람은 민감해질 수 있고 지연 역시 그런 변화에 적응 중일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정리를 하다 서랍에서 발견한 중고 스마트폰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지연이 최근 휴대폰을 바꿨다는 사실을요. 제게 말하지 않은 채로요. 왜 바꿨을까? 왜 말을 안 했을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넘어가자니 마음이 무겁고 괜히 캐묻자니 제 입장이 더 곤란해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숨기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진실을 말하지 않은 죄인이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건 이상한 겁니다. 저는 결국 작은 노트 하나를 꺼내 그녀의 귀가 시간, 외출 이유, 옷차림 같은 걸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행동이었지만 제가 제정신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들 중 하나, 지연은 늦은 저녁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급하게 번개 모임이 잡혔어. 자고 올지도 몰라. 평소 같으면 믿었겠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새벽 2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이상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늦게 눈치챈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제가 누구보다 차분하고 냉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다 보면 진실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고 기록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지연의 행동, 말투, 통화 시간, 귀가 시각. 아무리 작아 보이는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단서가 저를 향해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연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이 알림음을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선우라는 이름과 함께 잘 들어갔어? 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선우. 저는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나 회사 동료 중에도 그런 이름은 없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죄책감과 의심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지만 결국 저는 휴대폰을 손에 들었습니다. 잠금 패턴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도 우리가 연애하던 시절 등록한 기념일이었습니다. 잠금이 풀리는 순간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자함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조심해야 해. 정우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응, 나도 그렇게 느껴. 이번 주엔 연락 줄이자. 그 순간 머릿속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어져 있었고 둘 사이에 뭔가 명백히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없었지만 그들만 아는 말투와 농담, 주말 약속 그리고 간간이 섞인 보고 싶어 라는 표현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아내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그녀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샤워기 물소리가 꺼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고 있었지만 침착한 표정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연이 잠든 옆에서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의심이 그림자가 되어 제 삶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그림자 속 진실을 들여다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만으로 끌려다닐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 지연이 쓰다만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저와 그녀는 서로의 계정 정보를 공유했던 터라 지연의 구글 계정은 여전히 자동 로그인 상태였죠.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지만 놓치지 않고 데이터를 확인해 나갔습니다. 먼저 확인한 건 위치 기록이었습니다. 한 달 전 제가 지방 출장을 갔던 날 지연은 밤 9시쯤 한 레스토랑을 들렀고 그 이후 새벽까지 강남의 한 호텔 근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기록을 보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그날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늦게 끝나서 친구 집에서 잤다 고 말했었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건 명백한 거짓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연의 캘린더 기록과 이메일, 위치 정보를 하나하나 엮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의 일정은 팀 회의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회의 대신 호텔에서 머물렀던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날짜가 임신 추정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감정이 넘쳐 흐르기보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날이었던 거구나. 제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 그 밤. 지연은 선우라는 남자와 함께 있었고
지금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날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맞춰지는 퍼즐 조각들은 지연이 단순히 흔들린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생기면 제가 기뻐할 것을 알고 있었고, 제게 말하지 못한 정관수술이라는 비밀이 이 상황을 가능하게 만들 거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겠죠.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기적이 사실은 누군가의 계산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을 덜어내고 사실만 쫓겠다고. 그리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희미한 의심이 아닌 명확한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단순히 실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그 남자, 선우라는 인물은 분명히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지연의 태블릿에서 카카오톡 백업 대화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내용까지는 없었지만 몇몇 대화 조각이 아직 남아 있었죠. 그 중에 제 눈을 멈추게 만든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번 달은 진짜 가능성이 높아. 정우는 출장이라 완전 프리야. 그리고 이어진 답장. 괜찮을까? 걱정 마. 그 사람은 아이 생기면 무조건 좋아할 거야. 나중에 다 정리할 수 있어.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의도된 임신, 그것도 저를 기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함정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감정도 기대도 사랑도 모두 밀어두고 오직 하나 복수라는 목적만 남긴 채 말이죠. 저는 지연이 다니는 회사의 인사규정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지연과 선우는 같은 부서, 협력 프로젝트에서 자주 함께 일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명확한 방침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내 연애 금지. 특히 같은 팀 혹은 위계 관계일 경우엔 징계 사유. 이 조항은 저에게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단순한 사적인 복수를 넘어 그들에게 사회적 책임도 묻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동시에 저는 이혼에 관한 상담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 위치 기록, 대화 캡처, 카드 결제 내역, 호텔 기록 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친자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거짓을 지속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그 아이, 제 아이가 아닙니다. 절대 아닐 겁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자리에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들에게 직접 진실을 확인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은 조급하면 무뎌진다는 말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분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도대체 선우는 어떤 인간인지 직접 마주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어떤 얼굴로 제 아내를 만났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제 가정을 파괴했는지 말로만 듣는 것으론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지연의 SNS를 통해 확인한 정보들,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종합한 결과 선우는 회사 근처 헬스장을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그 앞을 맴돌다가 드디어 어느 날 아침 그를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지만 제 가슴은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긴장이라기보다는 냉정한 기대감이랄까요. 오전 6시 40분쯤 검은 운동복을 입은 남자가 헬스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가 선우였습니다. 사진으로 보던 얼굴과 비슷했고 무엇보다 저는 본능적으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내 가정을 짓밟은 그 사람. 운동기구에 몸을 싣는 그를 한동안 지켜보다가 저는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박선우 씨 맞으시죠? 그는 저를 힐끔 보더니 의아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그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연이 남편입니다. 정우라고 합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졌고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혹시 잠시 조용한 데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헬스장 근처 조용한 공원 벤치에 함께 앉았고 저는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아시죠?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정관수술을 했습니다. 저요. 아예 가능성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임신했어요. 그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시도하려 했지만 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조용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은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말해주세요. 선우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지연 씨가 결혼한 것도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도 감정이 커지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근데 그만두기엔 너무 늦었더라고요. 그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변명이라기엔 구차했고 회한이라기엔 늦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지연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이 일은 제가 마무리할 겁니다. 두 분 다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랜만에 음악도 틀지 않고 조용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선우와의 대면은 제게 확신을 주었고 그 어떤 증거보다 강력한 감정을 남겼습니다. 그의 표정, 떨리는 목소리, 궁색한 변명. 그 모든 것이 이제 더 이상 혹시나라는 불확실함을 지워버렸습니다. 이제는 확실이라는 단어만 제 머릿속에 자리 잡았죠. 그날 밤 저는 컴퓨터를 켜고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연과 선우의 회사 인사팀 이메일 주소를 찾았고 서서히 손가락을 움직여 익명 제보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메일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귀사 직원 간 비윤리적 관계에 대한 제보. 본문에는 정리된 날짜, 사진, 호텔 영수증 사본, 카드 내역, 위치 정보 그리고 제가 직접 녹음한 선우와의 대화 일부를 캡처해 첨부했습니다. 회사 내 연애 금지 규정과 상하 관계 파괴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임도 언급했습니다. 손이 떨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차분했죠. 저는 그들이 감추려 했던 진실을 정확히 그리고 조용히 꺼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고요하고도 냉정한 복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지연이 여느 때처럼 식탁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엔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까? 갑자기 먹고 싶어졌어. 저는 그녀의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가방에서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를 꺼내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서류 봉투에 글자를 읽는 순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뭐야 이게? 이혼 서류야. 내 사인 다 해놨어. 내가 마저 하면 돼.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으로 서류를 덮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우리가 무슨 문제가 선우. 그 이름 낯설지 않지? 그녀의 입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충분히 오래. 다 봤고 다 들었고 다 알아. 호텔, 문자, 위치, 내 달력, 카드 내역 그리고 내가 뱃속에 가진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까지. 지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처음엔 그냥 외로웠어. 그 사람이 자꾸 다정하게 다가와서 나도 모르게. 그래서 계획했니? 내가 출장 간 날에 정확히 그날. 일부러?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냥 우연이었어. 그런 의도는. 저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럼 우연히 만든 아이를 내 아이인 척 키우게 하려고 했어.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너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너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거야. 지연은 그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진 사람처럼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지어도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해도 저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아이는 내 잘못이야. 나 혼자 책임질게. 너한테 다시는 바라지 않을게. 지연은 흐느끼며 말했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끝났어. 그리고 그 아이 내 책임 아니야. 지연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넌 정말 그렇게 모질 수 있어?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모진 게 아니라 끝난 거야. 우린 끝났어.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마치 숨이 끊어진 사람처럼 무너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혼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말했습니다. 이건 사인해. 아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고 명시했어. 변호사 통해 정리할 거야. 그날 저녁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집 몇 개만 챙겨 집을 나섰고 친구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며칠 묵기로 했습니다. 밤이 되자 차가운 외풍이 온몸을 스치듯 불어왔지만 저는 오히려 그 싸늘함이 좋았습니다. 모든 걸 드러낸 지금 더 이상 숨길 것도 의심할 것도 속일 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며칠 뒤 지연의 회사에서 일이 터졌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익명 제보로 인해 사내 조사가 시작됐고 선우는 자진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연은 인사이동과 징계 대상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순식간에 회사에 퍼졌고 불륜에 의한 임신이라는 말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오르내렸습니다.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나 어떻게 살아야 해? 모두 날 욕해.
근데 그래도 이 아이만은 지켜야겠지. 그렇지? 그 문장을 읽고도 저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해방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지켜. 그게 내가 만든 결과라면 책임도 내 몫이야. 저는 단 한 문장으로 답을 보냈습니다. 잘 키워. 그 아이는 이제 내 전부니까. 그리고 핸드폰을 껐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되었고 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친자 불인정 사유와 함께 저는 그 아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지연은 예상보다 빠르게 서류에 서명했고 아무 조건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이제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어느 날, 저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예전부터 제가 가끔 들르던 곳이었고, 아이들이 놀고 바람이 부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곤 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눈꺼풀을 간지리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도 아이를 원했고 가족을 만들고 싶었고 아내의 손을 잡고 병원에 함께 가는 소소한 일상조차 간절했는데 결국 제가 잡고 있던 건 거짓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련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머무르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기로요.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집은 정리해 전세를 넘겼고 친구의 추천으로 작은 바닷가 마을의 공유 오피스에서 재택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익숙하진 않지만 누군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 고요한 일상이 저에게는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한 모녀가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작은 아이가 엄마 손을 놓고 잔디밭을 뛰어다니고 있었고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눈물 없이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다. 정말 괜찮다. 그 순간 제 삶은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거짓말이 제 삶을 무너뜨렸지만 진실은 언제나 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게 남은 건 억울함도 분노도 아닙니다. 단지 앞으로 어떤 인연이 올지 모른다는 기대 그리고 그 인연 앞에 솔직할 수 있는 저 자신에 대한 확신뿐이죠.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저희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욕심과 배신 그리고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자유와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지금 어디선가 이와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부디 당신의 진실은 반드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